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9세기 선비의 의주 금강산 기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금강일기 부서유록이라는 책의 완역본인데요. 책 제목은 원본 제목과 달리 19세기 선비의 의주 금강산 기행 이렇게 출판을 했네요. 이 책의 저자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1840년대 성명미상의 한 선비가 금강산과 관서지방을 여행하면서 기록한 일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호가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월와라고 하는 진주 강씨문 중에 강희영 님이 아닌가 하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1841년과 1846년에 각각 금강산과 한양에서 개성 평양을 거쳐 의주에 이르는 관서지방 일대를 여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책을 한글로 옮기신 분은 조용호 님이시고요. 조용호 님은 역자 후기에 이 책을 만나게 된 그 경과에 대해서 기술해 놓으셨는데요. 오래전에 이 책의 원본 문집을 서강대학교 도서관의 고서실에서 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삼아 후배들과 같이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책의 앞부분, 서울을 출발해서 의주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유록 서문 사람이 살아가는 100년 동안에 당대의 뜻을 얻어 인끈을 차고 높은 벼슬에 오르거나 신발을 끌고 조종을 거니는 것은 진실로 남자가 가장 해볼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천명에 달려있는 것이요 요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자연을 누리는 즐거움에 마음을 붙여서 누대의 뛰어난 경치를 조차 구경하며 이름난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그 다음으로 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관서지방은 우리 동방의 명승지인데 특히 유경은 더욱 아름다우신 곳이라는 말을 나는 어린 시절부터 물리도록 들어왔지만 실제로 가보지는 못하였다. 매양 결행하고자 하면 천리나 되는 먼 길이므로 하루치의 식량만을 챙겨갈 길이 아니라서 선뜻 나서지 못했고 또 대지팡이와 집신 차림의 홀몸으로 나설 수도 없었다. 그래서 늘 날은 저물고 길은 먼데 수관을 펴지 못할까 저하였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윤공, 금범이 의주 부윤으로 가게 되자 관에서 인마를 갖추어 보내면서 여행 삼아 한 열을 유함을 하라고 하였다. 나는 드디어 흔쾌히 일어나 길을 나서니 이때는 병오년 9월 29일 신해일이었다. 이로부터 11월 9일 집에 돌아오기까지 이 기간은 앞뒤의 달수로는 비록 3개월에 걸쳐 있지만 실제로는 40일 남짓하여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 기간 동안의 경과 전말을 비록 장황하게 과장하지는 않았지만 날마다 기록하였으니 거의 주마 간산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동안 지은 약간의 식구에 이르러서는 사실을 서술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으니 보는 이들은 시 품격의 고하를 따져 꾸짖지 말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이 어찌 작은 행운이랴. 병오년 동짓달 13일 월화 제하다. 병오년 9월 29일 맑음. 월산의 유소에서 일찍 출발하여 퇴조원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고 저녁에 이동에 도착하여 묵었다. 9월 30일 맑음. 이동에서 일찍 출발하여 고향의 세권 주막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이때는 온 산 가득 붉게 물든 단풍이 버스럭거리며 지고 있었는데 이 소리는 마치 맑은 정취를 돕는 듯하였다. 마부인 박바우가 급히 노비 신지열을 불렀는데 사람됨이 영리하여 천리길을 동행하는데 진실로 부합할 만하였다. 이 또한 한때의 인연이리라. 종이를 천천히 달려 저녁에 파주의 새 주막에 도착하여 묵었다. 미륵당 쌍석불. 산 밑에 외과로 선 것이 머리를 끄덕이는 모습인데 단단한 얼굴은 닳지도 않고 긴 세월을 겪었다네. 승경을 눌러버린 것은 흥망의 운세를 믿지 못해서였나. 어찌해서 고려 왕조는 이런 일을 꾀했다던가. 10월 1일 아침에 비 오고 저녁에 맑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말에게 여물을 먹이는데 비가 올 듯했다. 그래서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날씨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하인에게 분배해서 떡을 한 접시 가져오게 하여 요기를 한 뒤에 일어나 길을 나섰고 장단의 오목 주막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점으로 갈 때에 송도에 도착했는데 송악산의 한 면은 그 봉우리에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도봉산이나 수락산에 못지 않았다. 비로소 500년 왕도가 하늘이 만들어준 험지임을 알겠다. 민간에서는 고려를 숭상하는 풍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 완고한 구습은 과연 듣던 대로였다. 송악산. 송악산의 푸르름이 문득 눈에 들어오니 전조의 유업을 생각하며 과거에다 내 시름을 보탠다. 쓸쓸하게 잎 떨어진 나무는 성터를 더 황량하게 하는데 찬 공기 들이마시며 나루를 건넌다. 장사하는 여인의 비가에는 어떤 마음 담겨 있기에 주막집 나그네가 등불 켜고 일어나 헤아려 보게 하나. 피리를 더듬어 보니 다리 위로 달은 떠오르는데 500년 세월이 신기루와 같구나. 지름길로 선주교를 찾아가 정포운의 충절이 드러난 곳을 보았다. 대개 돌 위에 핏자국이 씻기지 않아 비록 500년 후라지만 마치 바로 전날의 일이었던 것처럼 완연하였다. 다리 곁에는 또 하나의 돌비석이 있는데
이는 곧 포은의 녹사로 명을 함께한 김경윤의 실적을 기록한 것이었다. 대저, 충현들은 마음이 딱 맞는 친구와는 한데 엮이지 않는다. 그런데 녹사와 같은 사람은 미천한 신분으로도 충절에 임하여서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여겼으니 내 더욱 무릎을 치고 감탄의 한숨을 내는 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였다. 다리 뒤에는 또 어필로 기록한 비각이 있는데 그 높이는 한 30자에 이를 정도였으니 곧 조정에서 선생의 도덕을 드러내 장려하고자 한 것이다. 선죽교. 해를 꿰뚫을 듯한 높은 충절을 지닌 정포은 공은 돌다리 한 조각 위에 아직도 빨간 핏빛으로 남았네. 천년의 역사는 원한의 피를 머금었는데 100대 뒤의 평범한 노인은 미풍을 마주하고 서 있네. 녹사는 떳떳한 도를 지켜 같은 날 떠나갔으니 조정의 특별 표창도 다 하늘에서 나온 것. 아득히 먼 뒷날의 나그네가 다리에 서서 전조의 유업을 생각할 동안에도 구름과 물은 무심히 흘러간다. 또 천천히 어정거리면서 만올대로 내려왔다. 이때는 잎 떨어진 나무가 찬바람을 맞아 소리를 내고 있었고 마른 풀은 무성하게 헝클어져 있었다. 왕년의 고려저 궁궐이 지금은 사슴이 뛰노는 곳이 되었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쓸쓸하고도 마음을 아프게 한다. 송도에 가득한 비밀 창고는 진실로 부자의 형국을 과시하고 있었다. 내가 일찍이 들으니 고려조에는 백성들의 물산이 풍부하고 재화가 넉넉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연 땅의 이로움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 하겠다. 만월대. 돌만 삐죽삐죽 나온 채 묻혀진 만월대에선 가을의 마른 풀만 무성한 채 슬픔을 견디고 있다. 청관과 옥선은 어디로 가고 일대의 영화가 모두 영검 속의 죄가 되었나. 저녁에는 미륵 주막에 도착하여 묵었다. 이날은 어두워서 미륵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하였다. 10월 2일 맑음. 별을 보고 출발하여 청석관을 지나니 관문에는 기해교계라는 네 글자가 새겨 있었다. 여기서부터가 황해도 금천읍이다. 청석동의 긴 골짜기는 거의 오리에 가까운데 산세는 험준하고 위태하며 각이진 돌과 깎아지른 듯한 바위들이 솟아있어 진실로 하늘이 내려준 해자라고 할 만했다. 문득 병자호란 때 청나라 병사들이 마치 무인지경처럼 들어온 것을 생각하니 모두 천운에 따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미리 방비했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가슴을 치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석관. 뾰족바위 층층이 쌓인 봉우리는
하늘을 찌르고 덩굴에 덮인 길은 너무나 길고도 아득하다. 단지 이 나라 향한 관문 막기를 잊었기에 당신은 맨손으로 우물쭈물하는 해가 되었겠지. 골짜기를 지나 월정 주막에 이르렀는데 금부치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자 때문에 피곤하였다. 대개 사신이 연경에 갈 때면 비변사의 감찰관들이 행인과 말 짐을 검사하던 일로부터 시작된 사례였던 것이다. 나는 처음에는 어떤 곡절인지 알지 못하고 위험을 부려 호통을 치려 하였다가 비로소 경력이 적음을 한탄하게 되었다. 한 식경을 머무르다가 다시 행장을 싸서 병전 주막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즉시 길을 나서 석양 무렵에 강을 하나 건너니 여기가 곧 평산읍이었다. 이곳의 흙은 모두 붉은색으로 쌓여 있었고 읍내의 저택들도 질비하니 비로소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부유한 것을 알겠다. 어둑해지니 바람 기운이 조금 차가워진 것이 곧 추위가 닥쳐올 것 같아서 말을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겨우 역들 모퉁이에 있는 주막에 이르러 묵었다. 태백산성. 동쪽 산 기슭에 외롭게 선 산성 하나 있는데 분회를 바른 성곽귀가 높고도 험하게 보인다. 흐리고 비 많은 우리나라의 기후에 딱 맞춰 관문을 방어하려고 도처에 거듭거듭 세워 놓았지. 10월 3일 맑음. 별을 보고 출발하여 의주의 김별장을 만났다. 그는 이름이 덕연이고 자가 여현으로 첫 대면인데도 오랜 친구 같았다. 종일토록 함께 가면서 술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었는데 진실로 하나의 기이한 만남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이로부터 의주에 이르도록 끝까지 함께 움직였는데 나는 관서적 길로는 초행이고 범절도 생소했지만 이 친구가 나를 위해 주선을 해 주었으니 그 다행함이 어떠했겠는가. 또 홍선전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본관이 풍산으로 이번 행차는 전라도 장성의 유생인 김방휘의 일로 파견되는 것이었다. 대개 김방휘는 자기 집안인 하서 선생의 문집을 만드는 일로 그의 가까운 친척과 여러 해 동안 서로 다투다가 한 달 전쯤에는 원통함을 호소하는데 이르게 되었는데 도리어 그 말투가 지나치게 야비하다고 걸려들어서 변경으로 쫓겨가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그 사람과는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길을 함께 가면서 회포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공교롭게도 앞뒤가 어긋나서 이루지 못하였으니 실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가랑비가 온 뒤에 바람이 갑자기 차져서 뜻대로 하지 못하고 천천히 달려 안성 주막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석양 무렵이 되니 찬 기운은 더욱 강해져서 간혹 말에서 내려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면서 서흥의
토교에 와서 묵었다. 10월 4일 맑음. 찬기운이 어제에 비해 더욱 심해져서 추위에 생기가 막히니 한겨울이 가까이 온 모양이다. 말 위에 행색으로 온몸이 얼어 숙이고 펼 수조차 없으니 시경에서 이른바 매우 힘들어 흐느껴 운다 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라 하겠다. 나의 이번 여행은 생각지도 않던 차에 하게 되어 대충 나선 것이니 의복은 본디 얇은 데다가 털 달린 기구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천리나 되는 편방의 바람을 분명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 추위가 닥친다 해도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는가. 한기를 무릅쓰고 곧바로 달려 겨우 봉산의 함룡 주막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는 바람이 크게 불었는데 얼굴은 칼로 에이는 듯했고 옷은 물을 뿌려댄 것 같았다. 반은 살고 반은 죽은 상태로 겨우 동선령을 넘어 사이남 주막에 이르러 묵었다. 날이 저물어 사이남은 보지 못하였다. 동선령 통운으로 씀. 동선령 고갯길 위로 나그네 태운 말은 어렵게 지나는데 어지러이 뚫린 굴들에선 박쥐들 나오고 성긴 숲에선 잘 새들 돌아온다. 낙엽 소리는 나막신 밑에서 나고 달 그림자는 지팡이 끝으로 들어오는데 바람의 차가운 위세를 견디며 누구 위에 머나먼 의주를 향해 가는가. 10월 5일 맑음. 일찍 출발하여 황주 병영에 도착했다. 오늘은 바람이 조금 쉬어서 길을 나설 생각이 났다. 함 천총의 집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주인이 매우 관대하고 정성스러웠다. 함 천총은 곧 김여현의 친지였기 때문이리라. 자리를 정한 뒤에 술상이 나왔는데 이른바 이강고라는 것으로 그 맛은 향이 매우 강렬하여 석 잔 만에 크게 취하였다.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 아이종 하나를 불러 길을 안내하게 하였다. 성의 남문으로 곧바로 들어가 문루에 올라 높아서 사방을 통하는 것을 돌아보니 여행의 피로가 조금은 잊혀지는 것 같았다. 또 월파루에 올라갔더니 비록 활 모양으로 생겨 가운데가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고요하였다. 또 누각의 현판 가운데는 왕왕 옛날 재상들이 걸어놓은 것들이 있었다. 남문으로 내려와서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월파루. 높은 누대에서 달 부른이 그림처럼 나오고 아래서는 긴 강이 꿈틀거리며 흘러온다. 천리길을 나서니 마음과 눈이 즐거워 관서 여행은 이때부터 더욱 풍성해지리. 서문 안에는 김선달이 살고 있는데 역시 김여연의 친지였다. 초면에 이야기를 나눌 때 정들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여행 중에 연초가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나에게 담배를 주어 마음을 피워였다. 이에 주인과 작별하고 출발하여 천천히 달려 중화 읍내에 도착하여 묵었는데 방 안의 온돌이 매우 차가워서 편안하게 눈을 붙이지 못하였다. 10월 6일 아침에 흐리고 추움. 해가 밝기 전에 바로 출발하여 곧장 평양을 향해 달려 장림을 지났다. 대개 장림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으로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가 십리에 이르기 때문이었다. 대동강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숲들이 띠를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봄을 당하여 좋은 경치와 밝은 기상 가운데 여행을 했더라면 천리 만리나 이어졌을 것을 지금 나의 이 여행은 그런 때를 타지 못해 한이 되었다. 긴 숲. 십리나 긴 숲은 한 길로 통했고 이름난 꽃떨기는 고운 비단처럼 펼쳐져 있는데 누대는 풍류객을 다 용납하기에 태반의 세월을 맞고 보냈다네. 대동강에 이르니 온통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곧바로 사공을 불렀더니 그는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동문으로 들어가 김첨지의 집에 가니 그 또한 김여현과 상업적으로 서로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다. 주인은 순박한 사람이었는데 금방 온면을 한 그릇 끓여내와 한기를 막을 수 있었다. 아침밥도 따라 들어왔는데 반찬이 심하게 빈약한 것은 아니었다. 식사를 마친 뒤에 김여현은 자기 집안의 긴급한 일로 서문 밖으로 나서면서 내일 아침에 일찍 돌아오겠다고 하였다. 내 비록 노자가 궁핍한 점도 있기는 하였지만 처음부터 동행하던 끝이라 빨리 떠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머물러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몸도 또한 피곤해서 하루쯤 다리를 쉬는 것도 해롭지는 않을 듯 싶었다. 저녁이 되자 눈발도 날리고 바람도 크게 일어날 것 같았다. 먼 길을 가는 행색에 또한 매우 두려울 따름이다. 대동강. 푸른 벽돌 분칠한 벽에는 작은 성문 나 있고 언덕에는 버드나무 늘어져 해마다 어두워 보인다. 기자가 봉해진 한 폭의 아름다운 땅인데 강 너머는 응당 기녀의 마을이겠지. 10월 7일 오후로 가면서 눈비가 오고 종일토록 바람이 붐. 지난 밤에는 의주 사람으로 이름이 지성인 김장의와 술잔을 나누게 되어 다행히 무료함을 면할 수 있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김장의 및 임석사와 함께 연광정에 올라갔다. 임석사는 평양에서 여러 대를 살아온 집안의 사람으로 또한 김장의의 친지였다. 술을 가지고 정자에 올라가 사방을 두루 바라보니 가슴속이 시원하게 식히는 느낌이었다. 동에는 대동강이 있고
서에는 만호루가 있었다. 누다는 비단에 수 놓은 듯하고 엇갈려 서 있는 가옥들의 붉은색 흙벽이 사람의 이목을 비추니 진정 이른바 동국 제일의 강산이라 할 만했다. 내가 머리를 묶은 뒤로 이곳의 뛰어난 경치를 배부르게 들어왔지만 오늘 한번 둘러보니 과연 듣던 대로였다. 누각 위의 현판에는 옛 재상들과 선배들의 성명이 많이 있었으며 식구들은 혹은 경치를 묘사하기도 했고 혹은 사실을 서술하기도 했는데 모두 뛰어난 작품이 아닌 게 없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나은 시는 김장원이 지은 긴 성의 한쪽에는 흘러 넘치는 물이요 큰 들의 동쪽에는 점점이 산이로다 라는 한 구절이었다. 김장원은 평양 사람으로 문장으로 세상을 울렸다. 그 뒤에는 세 사람의 사신인 이만수, 홍희호, 홍석주와 여러 현인들이 한 운씩 이어서 이룬 시가 있었다. 예컨대 일만호의 집 속에 누대는 하늘에 솟아있고 사시가를 부르는데 달은 중천에 떠올랐네 라든가 바람과 연기는 강호의 그침이 없고 식구는 우주간의 길이 머문다 라든가 황학은 천년을 살지만 사람은 이미 멀리 가버렸으니 석양은 흰 구름 뜬 물구비로 머리를 돌린다 와 같은 구절들이 차례대로 쓰여 있었다. 또 스스로 찬한 글도 있었는데 만약에 김장원으로 하여금 알게 했다면 반드시 후세에 자운이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와 같은 말이 그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비로소 시인들의 기질과 익힘이 대개 이와 같음을 알 수 있었다. 김장원이 연광정 경치에 대해 지은 글에는 더할 것이 없었다. 새 사신이 얽은 시에 이를 것 같으면 번화함이 없고 기상도 낮지 않지만 퇴고하여 살펴보니 강산과 누대에 들어맞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가 스스로 찬한 것이 비록 양자운으로 견주었지만 내가 보는 바로는 담비에 개꼬리를 이어놓은 것과 같은 비루함을 면치 못하였다. 또 다른 빼어난 작품이 있었는데 비 그친 긴 뚝에 풀빛 새파란데 님 보내는 남포에는 슬픈 노래 울리네. 대동강물이 언제나 마르랴. 해마다 이별 눈물을 푸른 물결에 더하는데 같은 시가 그것으로 이들 몇 구는 매우 그윽하여 아리따운 것이었다. 연광정 가까이엔 강과 호수, 멀리엔 산인데 날듯한 지붕 구분 난간은 구름 위로 솟았다. 석류색 치마의 노랜 기생은 교태와 아리따움을 다투고 옥 같은 선관은 잔치의 한가로움을 즐긴다. 장사배는 어슴푸레한 물안개 속을 노저 가는데 달 비친 여울에
요동치는 소리 어지럽다. 금과여 전당이 아름답다 말하지 마오. 제일로 이름난 지경은 바로 이곳에서 볼 것이니. 서성거리며 돌아보는 사이에 눈비가 오고 바람도 차졌다. 김과 임 등 두 친구와 함께 천천히 내려오다가 부득이하게 중도에 이름난 기생집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기녀의 이름은 영월이었는데 아리답고 요요한 자태가 과연 평양의 인물이라 할 만했다. 하지만 초면 인사가 담배 한 대를 장죽으로 접대하는 것이었는데 조금도 부끄럽거나 어려워하는 빛이 없었으니 진실로 노류장화라 할 만했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동안 지나서 가사 한 구절을 듣고자 하였더니 한참을 겸양을 부리다가 마침내는 입술을 열어 소리를 내었는데 최고로 오묘하였다. 잠깐 사이에 달이 서쪽으로 기우니 김장의와 더불어 부병루에 올라갔다. 누각의 형태는 아름다웠고 위에는 현판이 있었는데 정포은, 이목은, 이동학이 지은 시 작품들이 쓰여 있었다. 가만히 생각하니 정몽주와 이색은 고려조의 사람들인데도 지금까지 필적이 남아있으니 알지 못하겠구나. 이 누대가 지어진 것이 언제이더냐. 부병루. 허공에 선 채색 기둥은 강 모퉁이를 압도하고 천년의 화려한 누각은 거울 속에 비었다. 황학 같은 누대는 뜬구름 속에서 변하고 청년 같은 나그네는 만월 아래 와 있다. 멱감은 백로의 속마음은 흰 눈 위로 날아가고 그림 같은 수많은 배는 안개를 헤치며 돌아온다. 생명을 연장하는 비방을 단련하여 날마다 길이 이 땅의 술잔을 기울였으면. 부병루에 기대어 능라도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능라라고 한 것은 대동강 중류에 섬이 있고 섬 가운데 수십여 채의 인가가 있는데 그 모양이 한 폭의 능라처럼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 능라도. 모래언덕 높이 솟으니 비단을 찢어 쌓은 듯한데 고깃배가 낸 한 줄기 기적소리는 멀리서 지나간다. 그 누가 선녀가 안개로 짠 비단을 강 위에 만장의 물결로 펼쳐 두었나. 이어서 영명사로 내려왔다. 절도 또한 기이하고 아름다웠으며 단청이 휘황했는데 중수한 지 오래되지는 않은 듯했다. 돌아올 때에 김장의가 소주 한 병을 마련했으므로 노비 신지열에게 태우게 하여 석 잔을 마시고 크게 취하였다. 영명사. 절가는 단정하고 그윽하게 위를 향해 서 있고 단청은 아름답게 새로운 빛을 뽐낸다. 기자의 번화한 땅에 홀로 우뚝 서니 부처의 극락향으로 달려가는구나.
서리 맞은 쓸쓸한 낙엽은 수놓은 비단처럼 펼쳐져 있고 돌뿌리를 감두는 여울은 졸졸졸 생황 소리를 낸다. 천상의 보배로운 달은 어느 때에 이르리. 회랑을 산보하며 각자 술잔을 모두 비운다. 이어서 을밀대에 올랐는데 대는 성 위의 물가 낮은 땅에 세워져 있었다. 을밀대. 모란봉 아래 몇 층 높이로 섰는데 널따란 호수를 두른 허리띠는 기세도 호방하다. 높고도 먼 형용을 다 보지도 못했는데 석양은 이미 긴 수프의 언덕에 걸렸다. 또 모란봉을 바라보다가 대 위에서 또 술 2잔을 마시고 내려왔다. 모란봉. 아득한 형용은 본떠 그리기도 어려운데 앞에 흐르는 대동강물은 삼한 땅을 짓누른다. 하늘이 이 땅에 명기가 많게 했기에 기이한 봉우리 만들어 모란을 담게 했나. 장경문에 이르니 날은 이미 황혼을 향하고 있었다. 산보하며 돌아오는 길에 또 김장의에게 이끌려 이름난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그 기생의 이름은 은주였다. 아름답게 단장한 얼굴빛은 영월이보다 나았다. 그 부르는 가사를 들어보니 진정 절창이었으며 빼어난 가락이었다. 몇 사람이나 여기에 미혹되어 애가 끊어졌는가. 내가 여기에 거동한 것은 본의가 아니었지만 평양이 본디 기녀의 고장이라 하여 풍류 남자들이 기뻐하고 흠모하며 칭송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는 내가 평생에 2번 다시 오기 어려운 곳으로 이름난 기생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그다지 해롭지 않겠고 한때의 권도도 또한 남아가 회포를 푸는 한 가지 일일 터이다. 하지만 만약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면 도리어 일장 비웃음을 웃게 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곧 내려와서 묵는 집에 돌아오니 김여현이 와서 기다린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저녁을 먹고 한담을 나누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10월 8일 맑음. 어두컴컴할 때 여현과 함께 길을 나서려고 하는데 주인이 냉면 한 그릇을 내왔다. 이것은 평양의 진미였다. 김장의가 내 옷이 너무 얇은 것을 민망하게 여겨서 덧저고리 하나를 빌려주었는데 한사코 사양하다가 마지못하여 받았다. 일면식의 연분으로 이와 같이 고되게 하니 인정이란 두터운 것으로 근본을 삼는 것임을 더욱 잘 깨닫겠다. 장서방이란 자도 있었는데 성품은 또한 관우하여 쓸쓸하게 이별을 고하였다. 기림. 은나라의 새 어진이 중에 우리나라엔 기자가 왔으니 대려를 맹세하여 부른 노래는 대동강처럼 길다. 시험삼아 시구문 밖길을 나가보니 주민이 손을 들어
멀리 정전의 끝을 가리킨다. 저녁으로 가면서 바람이 매우 차져서 순한 읍내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석양때가 되니 바람의 위세가 조금 누그러져서 빨리 달려서 숙천에 이르러 읍내에서 묵었다. 이때는 관찰사가 바뀌어 여러 읍이 관장을 새로 맡고 보내느라 내왕이 매우 번잡하고 소란스러웠다. 10월 9일 맑음. 미명의 길을 나섰다. 이때는 한파가 그 기세를 더욱 떨쳐서 입김을 더욱 빈번하게 불어야 했다. 안주 읍내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는데 노자가 떨어져 여현의 거처에서 빌어서 썼다. 식후에 출발하여 신지열을 앞세워 백상루를 찾아갔다. 위아래를 두루 살펴보니 누대의 모양은 잠옷 연광정과 비슷했으나 단청과 제도 및 용마루와 처마가 높이 솟은 것은 그보다 나았다. 누상의 현판에는 역시 옛 재상들의 성명이 많이 보였는데 이 월사와 권석주 등 여러 현인들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 돌아 내려와서 또 칠보사를 찾아갔는데 절은 하나의 암자에 지나지 않아서 볼만한 것이 없었다. 백상루. 백척의 높은 두각은 거울에서 홀로 우뚝한데 붉은 난간에 금색을 덧칠하니 맑고도 깊숙하다. 삼강의 달빛이 홀로 도출 비치는 밤에 칠보사 종소리는 고사에 가을이 왔음을 알린다. 우뚝 선 채 홀로 북방의 찬 기운을 견디며 누각에 올라서니 마음을 어지럽히는 향수는 배가 된다. 어느 때에 화려한 누각을 지었는지는 모르나 날마다 나그네의 수레를 세우고 응대하고 있다. 해가 이미 서쪽으로 넘어가서 길 위에 말을 세우고 머뭇거리면서 여현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대개 여현을 보낼 때에 여장을 나누어 자기 집으로 가져가게 했는데 오래되어도 나오지 않았던 까닭에 바라보느라 눈이 빠질 것 같았다.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여 말에 걸터 앉아 거의 청천강에 이를 때쯤에 되어서야 여현이 따라왔다. 또한 말을 탄 어떤 나그네도 있었는데 의주 사람인 황생이었다. 3인이 한 배를 타고 함께 건너니 이는 이른바 한 사람이 길을 나서면 그 벗을 얻는다 라는 격이었다. 강물은 다 줄어서 쉽사리 건널 수 있었다. 저녁 무렵에 박천에다 진도 주막에서 묵었다. 식사 후에 소주를 몇 잔 마셨는데 비단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술에 대한 내 성향은 맑은 것은 즐기고 탁한 것은 피하는 편이었으니 이는 원하는 바에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10월 10일 맑음. 미명에 진도에 이르니 온 강물이 단단하게 얼어 펼쳐져 있는 것이 마치 유리와 같아서 인마가 발걸음을 떼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 신발을 벗고 겨드랑이를 부축해 가면서
간신히 건널 수 있었다. 때가 비록 10월의 중심을 향해 간다고는 하나 물이 깊은 속까지 단단하게 언 것은 생각도 못한 것이었는데 대저 청천강의 북쪽이 일찍 추워져서 그런 것인가. 박천강. 10월의 긴 강에는 단단한 얼음이 얼었는데 미끄러운 얼음 세찬 바람에 말도 나아가지 못한다. 촛불 든 하인에게 천천히 가라고 분부하여 겨우 건너편 언덕에 오르니 비로소 평탄하여진다. 땅에 올라서는 곧바로 말을 달려 가산을 지나 정주의 납청정 주막에 이르렀다. 여기서 냉면 한 그릇을 먹었는데 그 맛이 비록 맑고 아름다웠으나 한기가 온몸에 두루 퍼져 더운 데서 뜨끈한 탕을 먹는 것만은 못하였다. 이윽고 바로 길을 나서 가시주막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여현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한참을 머무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어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게 되었다. 그 때문에 바로 길을 나서 빨리 달려서 갔는데 지나치는 곳마다 산세가 매우 수려하였다. 나는 일찍이 이 고을에는 현달한 자가 많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지세의 덕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닐까. 멀리서 정주성을 바라보니 톱니처럼 생긴 성각희가 가파르고 주위가 널쩍하여 여기가 임신년의 적굴의 소굴이었음을 회상케 하였다. 닳고 새기고 깎고 갈아야만 문득 밝은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니 이런 것이 또한 없어지고 생기는 이칠이라. 남문 밖에 이르러 하인을 요기시키고 곧바로 말 위에 걸터 앉아 완보로 달려 곽산관에 이르니 시간은 이미 이경초나 되었다. 서리처럼 희고 아름다운 달빛에 시흥이 도도하게 일어나고 밤도 또한 심하게 추운 것은 아니라서 여정 기록을 모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었다. 좌정한 뒤에 여현이 하인을 시켜 자루 속에서 이강고를 꺼내오게 하여 몇 잔을 마시니 맛이 극히 맑고 향기로워서 가슴속이 시원하게 씻겨 나가는 듯하였다. 금방 밥이 나왔는데 닭고기 국도 있었고 반찬들이 매우 맛있었다. 덕분에 편히 잘 수 있었다. 10월 11일 맑음. 새벽별을 보고 출발하였는데 바람이 불어 감기가 들까 염려되었다. 오후를 향해 가면서 바람이 식고 날씨가 점점 따뜻해졌기 때문에 천천히 달려 선천 읍내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었다. 이윽고 곧바로 길을 나서 의검정을 찾아 그 제도만 겉으로 훑어보았다. 동림. 외로이 서 있는 성은 한 줄로 숲을 뚫었고 흰 구름은 떠가며 나무 위에 그늘을 만들었다. 천리나 멀었던 의주는 지척에 있는데 변방 하늘의 눈바람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 그리고 곧바로 지름길을 따라 통구에 이르니 마부인 바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즉시 말에 올라 편한 걸음으로 달려
철산관에 이르러 묵었다. 10월 12일 맑음.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즉시 길을 나서 한 차례 쉬고 거의 용천관에 이를 즈음에 돼서야 비로소 날이 밝았다. 매골 주막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는데 여기가 곧 의주의 초입이었다. 내 이번 여행은 오로지 만부에 도달하는 것만을 헤아리며 시작한 것이었다. 바로 그곳 지경에 이르렀는데 천리의 여정에 모름지기 그 수고로웠음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빨리 의주에 도달하는 것만을 마음에 두게 되었으니 무릇 인정이란 바로 그런 것이리라. 돌이켜 생각하면 고향은 아득하여 마치 하늘 저편에 있어 마음을 깃들일 곳 없는 것과 같았고 실로 소식조차 편히 보내기 어려웠다. 옛날부터 길을 나선 사람들이 우수에 젖고 울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진정 이 때문이리라. 곧바로 길을 나서 어둠을 뚫고 의주에 도착하였다. 비록 읍내의 생김새를 자세히 살필 수는 없었으나 대개 높은 담들이 빗살처럼 늘어서 있어서 아찔하고 멍해짐을 깨닫지 못할 정도였다. 여현은 즉시 행장을 나누었는데 자기 집이 멀지 않은 까닭이었다. 천리를 동행한 나머지에 갑자기 소매를 잡고 헤어지게 되니 인정에 어찌 섭섭하지 않을 수 있으랴. 말에서 내려 곧바로 동헌으로 들어가니 의주 부윤이 이미 수고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다. 안부를 물으니 내 여행에 탈이 없음을 매우 기뻐하면서 쫓아 내려왔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지나자 식사를 내올 것을 명하였다. 반찬은 너무나 담백하여 입맛에 맞지는 않았는데 대개 관청에서 마련한 음식이라는 것은 모두 이와 같음이 있었다. 숙소를 정하고 고방에 들었는데 너무나 따뜻했으며 병풍과 휘장 등의 물품도 찬란하였다. 10월 13일 흐리고 비가 올 듯한 날씨였다. 아침에 일어나니 온면 한 그릇과 수육 한 접시를 내왔는데 젓가락을 들었다가 곧 내려놓았다. 식사 후에는 객사에서 통관과 수작하였다. 대개 저들이 우리의 국경을 넘어오게 되면 통관이 나오던 예에 따른 것이다. 통사가 그와 만나 말을 붙여보게 했는데 그의 말을 일일이 알아듣지는 못하였으나 약간은 조선어를 하는 것도 있었는데 당신은 어느 고을에 살아요? 당신 나이가 몇이요? 같은 말과 반절자음을 암송하는 데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와 대략 동일하였다. 그의 옷차림새와 폐물동은 매우 기이하고 교묘하였다. 그는 또 자명종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대개 때에 따라서 스스로 울리는 까닭에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 모양은 하나의 거울과 같았는데 이는 조선에서는 드문 물건이다. 또 홍분을 꺼냈는데 콧구멍에 발라 사람으로 하여금 기침이 나게 하여 감기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잠시 후에 나갔는데 그가 사람을 맞고 보내는 인사는
두 손을 이마에 얹는 것뿐이었다. 그의 성품은 또 사람을 아끼는 것이 있어서 다정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났다. 내가 호인들과 접하여 말을 나눈 것도 또한 평생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으니 날마다 못 보던 것을 보는 이런 경험도 또한 좋은 일이다. 바로 객관으로 돌아와서 윤 공방과 비장의 관사에 가서 한 잔 술을 마시며 약과를 먹었다. 또 유 비장도 보았다. 이윽고 날이 저물어 객관에 돌아와 누웠는데 여행 중의 감상 때문에 밤새도록 고통스러웠다. 10월 14일 맑음. 아침에 일어났으나 감기가 빌미가 되어 낫지 않았으므로 종일토록 괴로워하며 누워 있었다. 하지만 곧 여행의 관성과 통인인 음양순의 강청으로 통군정에 올랐다. 여기서 바라보니 압록의 삼강이 눈앞에를 가로질렀다. 또 마이산도 있었는데 그 너머로 보이는 것은 곧 저들의 땅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임진난을 당하여 우리 선조대왕께서 의주에 파천하셨을 때 이 정자에 올라 관산의 달을 보며 통곡하고 압록강의 바람에 애를 태운다 라는 시를 지으시고 이로 인하여 이 정자를 통곡정이라 이름 붙이신 적이 있었다. 거듭 생각해보니 내 칠대조이신 승지공께서도 그때 이곳에 호정하셨으니 응당 강계하여 읊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문에서 전해지는 기록들이 병화 가운데 흩어지고 말아서 고찰할 곳이 없으니 어찌 한스럽고 애석한 일이 아니랴. 높은 곳에 올라 기대어 바라보니 성 안팎에 가옥들이 즐비하여 한양의 종로보다 못하지 않았다. 음양순이가 어디라고 이름을 말하며 일일이 가리켰으나 내 많이 잊어서 다 기록하지 못하겠다. 통군정. 날아갈 듯 아름다운 정자는 차가운 하늘 위로 솟았고 요동을 마주한 관문은 만리의 바람을 맞고 서 있다. 마이산은 높고 천지는 광활한데 압록강의 푸른 물은 고금이 똑같다. 날라리 소리는 한 줄기 연기 밖에서 들려오고 장사배는 뽀얀 아지랑이 사이로 잇따라 지나간다. 관산의 가을 달밤을 되새기리 임진년에 파천하여 흐느끼시던 군왕의 뜻을 또 정자 아래로 내려와서 관어정을 구경하였는데 이는 지금의 부윤이 부임한 후에 중수한 것이다. 그 아래에는 또 산 사람의 사당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전 의주 부인이었던 윤참판이 고을을 잘 다스린 데에 대한 흔적이다. 곧바로 양순이와 또 김정만이라는 또 한 명의 관노를 앞세우고 돌아왔다. 대개 부윤이 나를 위하여 사환과 거처 및 범절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을까 염려하여 이 두 놈을 뜻대로 부리라고 준 것이다. 돌아와서 고통스럽게 누워있다가 저녁 식사 뒤에 동원에 들어가 앉아 담소를 나누다가 조금 뒤에 내 방에 돌아왔으나 밤새도록 고통스러워 하였다.